예, 언제나 천하신일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의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부터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저희 YTN은 이 여러 아이돌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분이시죠. 예,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 아이돌보단 그 단어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 이우영입니다. 네. 아이 그 뭘 되게 좋아. 내 진작 또 지난번에 내가 아이돌이라고 그래줬는데. 네, 뭐 제가 결혼을 일찍 했으면 아이 둘일 수는 있었는데, 네. 예. 아직 미혼입니다. 아직은 아이들일 수 있죠. 그렇죠, 아이들. 예, 예, 그렇죠. 예, 그 뭐 네. 근데 뭐 요새 결혼들 뭐 늦게 하니까요. 네. 그리고 뭐 저는 이 국가에서 자꾸 아이를 뭐 많이 낳아야 한다 이런 얘기 뭐 당위성은 동의하는데 중요한 건 사회적 어떤 그 뒷받침이 일단 좀 되고 나서 나야지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데 그러지 않고서 뭐 계속 좀 뭐 이렇게 결혼도 빨리 하고 아이도 낳아라 이거는 저는 좀 앞뒤 순서가 바뀐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좀 춥네요. 네. 네. 오늘 춥잖아요. 오늘 네. 진짜 추워요. 네. 나 와가지고 좀 아까 여기 그 중간 옥상에서 담배 피러 나왔었는데 추워서 담배를 못 피겠더라고. 되게 추워요. 네. 이렇게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십시오. 네. 아니 네. 말씀하세요. 젊은 사람이 얘기를 해야죠. 막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얘기하세요. 예. 그 시작 전에 가뜩이나 또 제가 이제 더 춥게 만들어 드려서 더 춥지 않았어요. 옷 입는 순서. 예. 그거 한번 하시죠. 제가 나름 앵커님을 위해서 그 아재 개그라 그러죠. 예. 그런 개그를 좀 준비했었는데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 저희가 오프닝 전에 해드렸던 거 말고 새로운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가는 말이 고면 오는 말은 뭘까요? 네. 모르겠는데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같이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가는 말이 go면 오는 말은 come. 야, 예,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분위기 좋죠, 여러분. 네. 진짜 우리 1시간 언제 특집 잡고 계속 이런 것만 해볼까요? 아재 개그만요. 예. 네. 이거 아주 그냥 아주 제 정서에 딱딱 들어맞아요. 그렇죠. 아재 네. 정면 승부로 해가지고 한번 그렇죠. 추진해 보도록 아재 하겠습니다. 정면 승부 좋다. 네. 아재 정면 승부. 네. 와. 근데 뭐 어쨌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뭐 젊은 분도 있을 수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세대를 초월하는 방송.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을 위해서 열린 방송. 네. 예? 그죠? 샵 0945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의견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저희가 방송 중에 꼭 소개해 드리고요. 근데 그게 얼마죠? 네.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는 50원입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앵커께서 그 아재 개그 이제 좀 나이 드신 분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심지어 오늘 그 했던 아재 개그는 MZ 세대들이 보는 유튜브 채널에서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웃음의 코드라는 건 사실 세대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네. 이러니까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뭐 세대별로 자꾸 끊어서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는데 그런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세대별로 문제가 나눠질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등록금 문제고 20대들의 문제도 되지만 그 5, 60대 부모들의 문제도 되고 청년 실업 문제, 청년들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5, 60대 부모들의 문제도 되거든요. 그 관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개그처럼 앞으로 좀 부탁드릴게 하루에 하나씩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먼저 갤럽 여론조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응답이 33%로 나왔습니다. 이게 윤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했다라고 하고요. 부정평가는 59%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올랐다라고 합니다.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40%였고요.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 민생, 물가가 18%, 외교가 11% 순이었습니다. 자, 보수층과 중도층, 진보층 순서대로 윤 대통령 직무수행을 58, 24, 16%로 각각 긍정평가를 했고요. 지역별로 보면
TK 지역이 긍정평가가 54%로 많았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부정평가가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와 70대에서 긍정평가가 더 많았고요. 정당 지지도 살펴보면 국민의힘 33%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내렸고 더불어민주당은 2%포인트 올라서 35%로 나타났습니다. 또 무당층의 경우에는 27%로 전주와 같은 퍼센티지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또 이번에는 양당 대표의 역할 수행 평가도 있었는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는 26%가 긍정, 61%가 부정평가였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31%가 긍정, 60%가 부정평가였습니다. 이번 조사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이 됐고 응답률 13.4%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어제 살펴봤던 NBS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지지율이 높았죠. 그런데 또 이번 갤럽은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지지율이 오히려 민주당이 앞섰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재명 대표나 김기현 대표의 긍정평가보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긍정평가가 더 높게 나왔다라는 그 부분을 좀 눈여겨봅니다. 네.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 눈높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눈높이를 사실은 가장 잘 맞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정치적 문법과 시각 가지고 이 자꾸 총선에 뭐 어떻게 하는 거는 저는 그다지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한국갤럽 여론조사 지금 제가 그거 보니까요. 인요한 위원장의 긍정평가가 42%네요. 네, 그렇네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31%, 김기현 대표가 26% 이 얘기인데 이거를 아마 좀 잘 국민의힘에서는 좀 들여다봐야 될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국민의힘의 혁신위에 대한 제안을 당 지도부가 잘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잘 좀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나름대로 선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알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국갤럽 조사는 솔직히 얘기해서 오차범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는 있잖아요. 추세를 봐야지 이거 왜 내려갔을까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 억지로 그냥 막 이유를 끼워 맞히는 거예요. 근데 좀 추세를 봐야 되는 거고 단지 이게 벌써 이 인요한 위원장의 어떤 긍정평가가 근 한 20% 좀 안 되지만 7-8% 앞서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만일 국민의힘이 인요한 혁신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과연 그때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총선은 어떻게 치를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곰곰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여론조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지 시간으로 23일 프랑스 파리 첫 방문 일정으로 국제박람회기구 대표단 초청 만찬에 참석을 했습니다. 영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파리로 이동을 했죠. 25일까지 이 국제박람회기구 각국 회원국 대표를 상대로 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렸는데요. 여기서는 파리 주재 외교관과 이 국제박람회기구 대표단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측에선 윤 대통령과 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를 비롯해서 정부 인사 그리고 주 프랑스 대사관, 유네스코 대표부 관계자들이 총 출동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인류 미래 세대를 하나로 연결할 만남의 장으로 새로운 꿈과 기회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서로 영감을 주고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국제박람회기구 대표들에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부산 엑스포에서 다시 뵙기를 고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참석자들은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2인 삼각처럼
원팀으로 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고 평가했다고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이 전하기도 했는데요. 플레르 펠르랭 전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부산을 지지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더 확산하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한류라는 소프트 파워의 긍정적 영향력을 확산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만찬이 끝날 무렵 즈음에 해서 각국 대표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부산에 가본 적 있느냐 이렇게 묻기도 했다고 하네요. 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각국 대표단에게 한국의 야구 구단인 롯데도 본거지가 부산이다라고 소개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모를 텐데. 아 이거 참 이렇게 얘기를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한국의 제일 높은 빌딩이 뭔지 아냐? 롯데월드타워인데 그 롯데월드타워가 야구단이 이렇게 설명해야지. 국가대표도 아니고 뭐 예? 근데 뭐 프리미어리그 축구팀도 아닌데요.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왜 잠실엔 롯데 팀이 없냐고 물어보면 어떡하죠? 예? 네? 잠실에 왜 롯데 팀이 없냐고. 네. 아니 항상 우리는 이 본사와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자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게 좀 멀찌감치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네. 참고로 저는 순발력으로 여태까지 먹고 살았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2030 엑스포 개최지 28일에 이제 총회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182개국 회원국이 익명 투표로 결정이 됩니다. 부산은 사우디의 리야드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와 경쟁을 하고 있죠. 자, 28일 총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민관 모두 막판 육지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서 뭐 2인 삼각 경기처럼 원팀으로 뛰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2인 삼각 뭐 2인 삼각이 됐든 3인 사각이 됐던 간에 어쨌든 민관이 혼연일치가 돼가지고 당연히 이건 국가적인 대사이기 때문에 유치를 해야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우디는 2034년 월드컵을 가져갔죠. 예? 두 개를 한꺼번에 가져간 사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이게 그냥 해도 괜찮은데 두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 지난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 그 세계적인 휴먼 라이트 워치를 비롯한 세계적인 인권 단체들이 사우디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엑스포를 여기서 개최하면 곤란하다라는 성명서를 합동으로 발표를 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BIE라고 그러죠. 네. 이 BIE 국제박람회 기구 이 기구죠. 이 국제박람회 기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뭐 그건 본인들의 뭐 판단이겠지만 그리고 투표 결과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일 사우디가 가져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묻고 싶어요. 예, 투표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많은 국가들이 투표를 그쪽에서 했다? 이유를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선례도 없고 그리고 인권단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 두 가지의 어떤 그런 걸 무릅쓰고 사우디를 선택한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듣고 싶고 저는 그거는 끝까지 좀 쫓아가서라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뭐 오늘 아침 조간 신문들에 나오는 게 뭐 49대 51이다. 그만큼 쫓아갔다. 결선 투표가 가면 뒤집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바람이 있다면 그 처음부터 우리가 아예 3분의 2 정도 지지를 받아가지고 결선 투표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국제적인 행사라는 것도 가장 중요한 가치를 등한시했을 땐 그 의미가 바래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전 세계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국제박람회 기구가 BI이지 않습니까? 예. 부산이 돼서 부산 is exciting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예, 여러분 마음속으로 박수를 치셔도 됩니다. 예. 나중에 혹시나 부산이 유치가 돼서 이제 홍보 문구로 쓰실 때는 꼭 저에게 저작권료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자, 오늘 날씨가 춥더니 뭐 좀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추워서 좀 머리가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이 참. 자, 다음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 3명이 사의를 표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요. 비정치인인 박소연, 이재마, 임장미 위원은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 혁신이 온라인 단체방에서 퇴장한 뒤에 외부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은 사의를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고요. 김경진 혁신위원이 인 위원장은 사의 표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서 확인하고 공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앞서서 한 언론이 이들 위원 3명이 김경진 혁신위원으로부터 혁신위는 김기현 지도부 체제 유지를 위한 시간 끌기용이라고 한 발언을 듣고 회의를 느껴서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또 이제 이야기가 전해진 게 보면 혁신위원 3명과 오늘 오전에 긴급 회동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박소연, 이재마, 임장미 혁신위원과 서울 모처에서 인 위원장이 1시간가량 비공개로 만났다고 하는 건데요. 국민의힘 혁신위가 사실 출범 직후에는 여러 의제를 던지면서 활발한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 연일 좀 삐걱거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삐걱거린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혁신이 내부에 있어서의 갈등 때문에 이분들이 그만두려고 했다면 그거는 삐걱거리고 내분이고 갈등이다라는 표현이 되는데 이분들이 그만둔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에는. 그리고 김경진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김경진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특정 언론 일부 언론의 보도이기 때문에 확인된 사실이 아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분들이 이렇게 그만두겠다라고 식으로 뭐 단톡방에서도 나오고 이랬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분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현재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쪽에서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다. 여기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뭐냐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치 문법, 정치 논리에 이렇게 정통한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분들은 뭐냐면 순수함과 열정을 가지고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의힘을 바꿔보려고 했던 분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순수한 열정이 일종의 당 지도부에서 배신감으로 변하게 됐을 때에는 내가 지금 뭐를 하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앞선 여론조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들도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의힘 지도부는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언제 뭐 김기현 대표 물러나고 비대위를 가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실제로 혁신위의 얘기를 상당 부분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자세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바꿔보려고 했던 이 위원들을 이런 식의 실망감을 줬다라는 거는 이거는 혁신위가 반성해야 될 게 아니라 국민의 힘이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것이 일종의 상징적 사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국민의 힘이 이러한 것들 오늘 여론조사 좀 들여다보고 이런 현상도 좀 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승리는 저절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민주당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늘 당 소속 전현직 의원의 막말 설화 논란과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을 한 총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이 기자들 앞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을 엄격히 검증하고 공천 심사에도 반영하겠다라는 이 최고위 의결사항을 전했는데요. 최근에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 등에 대해서 당내에서조차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당에 부담을 주는 막말 정치인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 이탈은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 포기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한 의원은 민주당 공직 후보가 되려면 부정부패, 젠더 폭력, 입시 부정, 공직윤리 위반 여부 등을 검증 신청 서약서에 명기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막말과 설화 관련 내용을 추가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최 전 의원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발언에 대해서
이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서 당원 자격 6개월 정지라는 이 징계를 받기도 했죠. 최고위는 또 오늘 회의에서 향후 전당대회에 적용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도 조정하고 권리당원의 비중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행 규정은 권리당원 40, 그리고 대의원은 30%를 반영하는데 이들의 전체 표 비중은 70%로 유지를 하되 권리당원 대 대의원 표의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구체적인 비율 수치는 최고위 차원에서 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행 규정으로는 권리당원 60표가 대의원 1표에 해당해서 대의원의 표의 반영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성 당원들로부터 제기가 되어 왔는데요. 민주당이 지난해 8월 28일에 있었던 전당대회 당시에는 기존의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10%, 그리고 일반 당원 5% 반영 규칙을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25, 일반 당원 5%로 변경한 바도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내부 단속 그리고 총선과 관련한 룰을 정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이번 발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민주당이 막말이 나오게 되는, 민주당에서 막말이 반복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민주당이 상당 부분 강성 지지층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실은 그 공천 받을 때 이론적으로 하면 여론조사 50, 당원 50이거든요. 50%씩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전당대회 룰이고 네. 50, 50씩인데 문제는 이 당원 50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민주당은 그거 부정합니다. 뭐 자기네 당원이 200만에서 250만 원인데 어떻게 250만 명인데 어떻게 강성 지층이 그렇게 많을 수 있느냐. 그건 일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큰 쪽이 과대대표되는 거는 정치권의 전형적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과연 이렇게 뭐 감점을 한다 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본인들한테 약간이라도 유리하다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면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직 후보가 되려면 부정부패, 젠더폭력, 입시부정, 공직윤리 위반 여부 등 검증 신청 서약서에 명기하게 돼 있다. 물론 중요하죠. 여기에 막말 사러 관련 내용을 추가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권이나 지금 정권이나 모두 이런 거 봤을 때 이 공직 후보자 할 때도 이거 비슷한 거 다 서명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괜찮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필요한 과정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좀 두고 봐야 되는 거고 저는 이게 검증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과거에 예를 들면은 뭐 부정부패 관련이라든지 뭐 젠더 폭력이 아니더라도 일반 폭력 같은 걸로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은 그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묻고 싶고요. 어쨌든 근본적 원인은 정치의 감성화가 있고 정치의 감성화는 팬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팬덤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치 감성화라는 토양 위에서는 민주당 같은 정당은 특히 이제 강성 지층의 의견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과연 이러한 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죠. 네. 자, 이제 다음 소식 살펴드리겠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과 관련한 정치권 반응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민주당.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했는데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향해서 북한의 본때를 보이겠다고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그야말로 교각사루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번에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에 대해서 러시아의 군사기술 제공 덕분이라고 하는데 러시아가 종전과 태도를 바꿔서 북한의 군사기술을 제공하게 된 건 우리 정부의 대러시아 적대 정책, 적대 발언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 위협을 높이는 강대강 일변도의 무책임한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이 정부의 책임을 돌리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북한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 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 책동 등 과격한 언사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북한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라고 이제 박정하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지금 북한의 파기 선언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도 이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의 발언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가장 눈여겨보는 것이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그야말로 교각사르의 우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과연 여기서 얘기하는 평화가 무슨 평화냐? 뭐 강하게 하는 것 같지만 케네스 볼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적극적 평화와 소극적 평화로 나누거든요. 네. 적극적 평화라는 거는 잠재적이라도 폭력 사용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소극적 평화라는 건 그냥 뭐 하여간 지금 당장 폭력이 없는 상황이죠. 자, 그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그러면 북한이 그동안 도발을 안 했다는 얘기인지, 예? 아니면 그동안 전쟁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평화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전 만약 그게 평화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렇게 묻고 싶어요. 9.19 선언 이전에도 6.25 이후에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전쟁이 없었는데 그거는 그러면 9.19 없었는데도 전쟁이 없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좀 묻고 싶어요. 그리고 평화의 안전핀을 뽑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북한이 9.19 성명에 우리가 효력 정지에 대해서 파기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과연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2부에서 양욱 그 박사님한테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북한이 당황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9.19 공동선에서 사실 우리가 양보한 게 더 많다라는 해석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양보를 했는데 한 거를 우리가 효력 정지를 딱 시켜버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정찰기 띄면 산 뒤에 있는 장사정포 다 우리가 정찰할 수 있거든요. 야,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파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9.19 공동선언 때문에 북한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걸 못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언론 보도한테도 좀 묻고 싶은 게, 하고 싶은 걸 못했다? 그럼 9.19 공동선언 그거 파기를 3,600회를 북한이 위반을 했는데 뭘 더 하고 싶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핀을 뽑아서 교각사로의 우를 범했다라는 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한 최소한도 저는 굉장히 좀 설득력이 없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우리 YTN의 아이돌 중에 한 분이시죠. 이후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건지 비우는 건지 기분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알 수 없는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면 이 웃음의 의미를 여러분이 각자 해석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YTN의 이후영 아나운서였습니다.